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2번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보는지에 대한 간단한 아우트라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저랑 서양 근대사 두 번째 파트 몇 세기사를 공부하는 겁니까? 19세기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후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시민혁명,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시대 이후?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 혹은 종결자, 평가 나뉠 수 있겠죠? 프랑스 혁명 뒤에 나온 나폴레옹의 시대, 그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난 그 뒷이야기를 보는 게 본격적인 19세기 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게 바로 빈회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자, 우린 지금 서양 근대사 파트 2 19세기사를 공부하는 거고, 이 19세기사는 뭐 이후? 나폴레옹 이후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빈체제와 자유주의 확산에서는 우선 빈회의, 빈체제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회의가 열리는 걸 우리가 빈회의라 그러는데, 이 회의는 일단 누가 열었죠? 네, 오스트리아의 재상, 누구? 인물 문제가 잘 나옵니다. 메테르니,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가 중심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왜 열리죠? 나폴레옹이 벌려놓은 일을 뒷수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세웠죠?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뭐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롤백해야 한다 이거예요. 즉 유럽의 모든 지배권과 영토랑 질서를 다 혁명 이전에 정통적이고 복고적인 보수적인 질서로 되돌리자라는 거예요. 정통성의 원칙입니다. 이거를 이러한 원칙 안에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러한 정통성의 원칙, 정통주의, 복고주의, 혁명 이전에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원칙 아래 열린 빈회의에 참가한 나라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빈회의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빈체제예요. 물론 중간에 나폴레옹이 탈출하게 되면서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나폴레옹도 워털루에서 괴멸시키고 세인트 헬레나를 유배를 보내고 이제 이 빈체제는 딱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체제가 추구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혁명과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이 유럽에 뿌려놓은 씨앗인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를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통과 복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는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에 뿌려놓은 자유주의랑 민족주의의 새로운 씨앗을 짓밟자라는 이야기야. 이걸 위해 만들어진 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 신성동맹, 그리고 여기에 영국이 더해진 사국 동맹, 그리고 해체된 신성로마 제국을 대체하는 독일 연방. 이 독일 연방은 나폴레옹이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고 만든 라인 연방이랑 구분하셔야 되고, 이 사국 동맹은 1차 세계대전 때 나오는 삼국 동맹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과거로 돌아가자는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정통성의 원칙을 주장하는 이런 빈 체제는 당연히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운동을 추진하는 유럽의 진보적인 세력과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빈 체제에 대한 저항과 동요 구분했죠. 저항. 비록 저항했지만 실패했던 내용들과 그 성공해서 빈 체제를 동요, 흔들거리게 한 거. 우선 저항, 실패는 세 가지가 있었죠. 독일의 학생조합 브루센샤프트 활동, 이탈리아 까르보나리당의 활동. 다만 까르보나리당은 만들어진 건 빈회의, 빈체제 이전입니다. 만들어진 거는 활동을 이제 그 빈회의에 대한 저항으로 활동을 한 거지, 만들어진 건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한 이 청년,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 된 데카브리스트 운동, 여기서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실패하고요. 성공했던 건 두 가지가 있었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낭만주의에 힘입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했고, 그리고 시장 확대를 추구하던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의 패자가 되고 싶었던 미국, 멀로 선언의 지원을 힘입어서 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불간섭주의,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불간섭 고립주의를 천명한 멀로 선언 기억하시고, 이때 활약했던 게 혼혈인 크리오요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결국 이 빈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은 이제 우리가 7월혁명과 2월혁명 이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다짜고짜 여기 들어가면 갑자기 웬 7월혁명, 갑자기 웬 2월혁명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뼈대를 한번 흐름을 잡아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이제 돈 많은 온건한 부르주아들이 주도했던 국민의회, 그리고 국민의회가 만든 1791년 헌법, 입헌군주제의 제한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 그 91년 헌법의 결과 만들어진 입법의회. 근데 입법의회에 가면은 부르주아들이 온건한 지롱들 급진적인 좌파 자코뱅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혁명전쟁이 터지고 결국에는 견디다 못한 민중 쌍킬로트들의 봉기로 인해서 왕권이 정지되고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급진적인 자코뱅에게 넘어가고, 이 자코뱅이 이제 권력을 잡고서 만든 게 공화정인 제1공화정 국민공회였어요. 자코뱅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공회를 선포하고 공화정을 선포한 다음에 루이 16세의 목을 잘라버렸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제1공화정, 자코뱅이 주도하는 국민공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급진적 개혁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런 자코뱅과 로베스피에르의 급진적 개혁은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5명의 총재들이 이끄는, 다시 온건한 부르주아들이 이끄는 총재정부가 들어서지만 이 총재정부는 무능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야?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이 이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폴레옹은 이제 그 민중의 인기에 힘입어서 뭐가 됩니까? 황제가 됩니다. 이게 나폴레옹 1세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1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민공회가 이끌던 공화정, 제1공화정 이 부분과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제1제정,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폴레옹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이 유럽의 질서를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는 이 빈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무슨 원칙? 정통성의 원칙. 그리고 보수적, 복고적 이었죠, 여러분들. 정통주의, 복고주의. 한 번만 더 적어봐요. 정통주의, 복고주의. 자, 이러한 원칙 아래, 자, 모든 걸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는 말은 프랑스 혁명의 결과 무너진 이 부르봉 왕조, 루이 16세가 부르봉 왕조거든요. 이 부르봉 왕조를 다시 복귀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무너진 다음에 빈 회의, 이런 정통성의 원칙,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보수적, 복고적, 정통주의, 복고주의, 정통성의 원칙에 기반한 이 빈 회의는 프랑스에서도 다시 그 옛날 혁명 이전에 그 부르봉 왕조를 복귀시키자라는 거를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 빈 회의의 결과 혁명 이전에 프랑스를 지배하던 그 목이 잘렸던 루이 16세의 후손 루이 18세가 다시 프랑스의 왕이 됩니다. 부르봉 왕조가 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절대왕정의 롤백을 당연히 프랑스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게 7월 혁명입니다. 알겠죠? 흐름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빈회의의 결과, 이 정통성의 원칙에 따라 다시 부르봉 왕조, 목이 잘려 죽을 루이 16세의 후예인 루이 18세가 다스리는 이 부르봉 왕조가 다시 프랑스의 지배자가 됩니다. 절대왕정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발이 터지는 게 바로 1830년 7월 혁명입니다.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빈회의, 이런 정통성의 원칙에 따라 빈회의의 결과 1814년에서 15년이었죠. 빈회의의 결과 다시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혁명이었죠? 너무나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루이 18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담이지만 루이 18세는 나폴레옹이 한번 빈회의 중간에 엘바섬 탈출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얘들아. 그때 또 쫓겨났었어요. 그러니까 빈회의 결과 왕위를 복위 받아서 우와, 내가 다시 프랑스의 왕이다, 와 이랬다가 나폴레옹이 돌아와서 도망갔다가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무너지고 다시 왕이 된 거야. 야, 이 나폴레옹 복귀할 때 막 루이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이 돌아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또 루이 18세가 돌아온 거죠. 그리고 루이 18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된 게 누구냐? 샤를 10세예요. 이 발음이 좀 그런데 샤를 10세. 샤를 10세. 근데 얘가 진짜 이렇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네요. 샤를 10세. 진짜 약간 좀 욕기 좀 들어갈 만큼 애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이끕니다. 진짜 프랑스 민중들은 샤를 10세를 10세라고 욕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이끌어가는데, 얘는 완전 나라를 과거 돌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루이 18세는 자기의 그 전대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죽었던 거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래도 몸을 좀 사렸거든. 근데 샤를 10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루이 18세는
약간 영국으로 치면 찰스 2세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다시 왕정이 복위되긴 했지만 그 전에 그 찰스 1세가 모기 잘려 죽는 걸 보고 찰스 2세는 몸을 좀 사렸잖아요. 근데 그 찰스 2세 다음에 왕이 된 제임스 2세는 몸을 안 사리다가 명예혁명으로 무너졌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이 18세는 비교하자면 영국의 그 올리버 크로멜이 죽은 이후 왕정 복구로 돌아온 찰스 2세 느낌이라면 샤를 10세는 정신 전혀 못 차리는 제임스 2세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엄청나게 보수적인 정치를 시행합니다. 이때 이 샤를 10세가 발표한 이 보수적 경제 정치를 상징하는 게 7월 칙령이에요. 7월 칙령. 이 7월 칙령의 내용은 여기 아래 사료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해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월 칙령의 내용입니다. 자유를 완전히 찍어 누르고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이런 기본권과 자유를 찍어 누른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누가 중심이 됐냐? 자유주의자, 특히 돈 많은 유산 시민. 그러니까 약간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돈 많은 상층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돼서 이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에 대항해서 국민의회를 구성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또 나는 거야. 또 이렇게 샤를 10세가 7월 칙령을 통해서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시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찍어 누르니까 또다시 이런 자유주의자, 특히 돈 많은 상층 부르주아들, 상공인 계층들,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 시민 계층들,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샤를 10세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시민들, 여기 말하는 시민들은 주로 누구예요? 이 자유주의자, 돈 많은 유산 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들. 그러니까 국민의회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결국에 봉기를 일으켜서 샤를 10세는 외국으로 추방됩니다. 결국 빈체제 결과 프랑스에 들어온 부르봉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은 이런 과거 국민의회 느낌이 나는 이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 유산 시민들은 샤를 10세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샤를 10세를 쫓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삼았느냐? 루이 필리프. 루이 필리프는 당시 이 상공인 계층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자체의 별명이 시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유주의자들 원하는 게 뭐예요? 자, 제가 지금 이 7월 혁명이 뭐랑 비슷하다겠죠? 예, 그 상층 부르주아들이 주도했던 국민의회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 상층 부르주아들 국민의회 때 만든 헌법 1791년 헌법 내용이 뭐였죠? 입헌군주제에 돈 많은 사람들의 제한선거,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였죠? 똑같습니다. 이 돈 많은 이 유산시민 상공인 부르주아들은 부르봉 왕조 샤를 10세를 쫓아내고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또 입헌군주제를 수립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입헌군주제를 우리가 7월 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월 왕정. 그리고 이 7월 왕정에서 이제 입헌군주제니까 당연히 실권은 의원들이 잡을 거 아니야. 그 의원들은 국민의 투표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 투표권을 당연히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유산 시민들, 돈 많은 상공인 계층이잖아.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실시하게 돼요. 당연히 지주랑 자본가 같은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들은 좋아하겠지만 누가 불만이 있을까? 그쵸, 노동자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실제로 창칼 들고 싸우는 거 누린데 왜 니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냐 요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를 좀 구분합시다. 자, 7월 칙령이 뭐죠? 네, 7월 칙령은 이 샤를 10세가 발표했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말합니다. 보수적인 그런 전제정치.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찍어 누른 거였죠. 자유를 억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7월 칙령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바로 뭐죠? 네, 그게 바로 7월 혁명이에요. 이 7월 혁명은 프랑스의 국민의회랑 똑같다. 그런 루이 16세의 이런 전제정치에 저항해서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7월 혁명 역시도 자유주의자,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 유산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샤를 10세를 쫓아낸 거예요. 부르봉 왕조를 타도한 거죠. 그리고 이 7월 혁명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7월 왕정이야. 여기서 이제 왕이 된 게 누구예요? 시민들의 왕이라 불리는 유산 시민들의 친구 루이 필리프.
그리고 이 루이 필리프 때는 이제 국민의회 똑같아요. 1791년 헌법이랑 입헌군 주제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제한 선거.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7월 혁명이 유럽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그 빈 체제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은 거예요. 빈 체제가 과거로 돌아가겠다 해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를 복위시켜줬는데 그 빈 체제가 복위시켜준 부르봉 왕조가 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혁명의 영향,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벨기에가 독립을 합니다. 엥? 웬 갑자기 벨기에? 누구에게? 네덜란드에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나요? 그 종교전쟁 파트에서 이제 에스파냐, 원래 네덜란드가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잖아. 근데 이 에스파니아의 그 카를 오세랑 펠리페 2세의 지나친 가톨릭 강요 정책에 저항해서 이 네덜란드의 신교들, 고위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북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남부는 독립을 포기했죠. 그래서 끝까지 에스파니아에게 저항했던 이 북부의 7주들이 30년 전쟁 결과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받게 되니 그 북부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덜란드라고 했어요. 네덜란드는 독립을 했지만 남부였던 독립을 포기하고 에스파니아의 지배에 남아있던 남부 벨기에, 얘네들은 계속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잖아. 근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니아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 에스파니아가 차지하고 있던 벨기에가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한때는 같은 민족으로서 에스파니아 가톨릭에 저항했던 동지들이었는데 끝까지 싸웠던 북부는 네덜란드로 독립을 했고 결국 독립을 포기했던 남부는 오랫동안 에스파니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과거에 같은 민족이었던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벨기에 사람들도 이 프랑스의 7월 혁명을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네덜란드랑 같은 나라로 있고 싶지 않다. 우리가 지금 분리된 세월이 얼마냐. 과거엔 한 나라였을지언정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지내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립시켜달라 해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7월 혁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가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했던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 파트랑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네덜란드 독립을 했지만 벨기에는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다가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다가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이 7월 혁명으로 네덜란드에게서 독립을 한 거예요. 에스파니아에게 독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우리가 그때 까늘보나리당 기억나죠? 이 나폴레옹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유주의와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던 까르보나리 당이 만들어졌었죠. 이거 만들어진 거는 빈회의, 빈체제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이미. 그러다가 빈체제에 대한 저항의 활동을 했었죠. 자유주의랑 민족의 통일을 추구했는데 이 까르보나리 당이 결국 이 빈체제의 억압으로 해체된 이후에 지금 이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한 겁니다. 뭐로?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 당이 결성이 되고 이 까르보나리 당은 자유주의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빈체제의 억압을 받고서 결국에 빈체제에 대한 저항을 열심히 했지만 무너지게 됐어요. 무너졌다가 이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한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청년 이탈리아 당으로. 이 청년 이탈리아 당을 만든 게 마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탈리아 독립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까르보나리 당을 계승한 청년 이탈리아 당이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프랑스의 7월 혁명을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이거 봐라. 돈 많은 상공 부르주아들한테 권리를 보장 안 해주니까 저런 일이 생기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다. 우리는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 이래서 영국은 의회의 주도로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이게 1차 선거법 개정이고 이 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내용은 똑같아요. 7월 혁명이랑 똑같이 상공시민계층, 상공시민들, 그 부르주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까 우리 독일 연방 그 빈체제에서 이제 독일 연방이 나왔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그 40여 개의 나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중심이었다고 하지만 거의 40여 개의 나라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독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적으로 우리가 허물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지금 40개의 나라들이 다 나라마다 장벽을 세우고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관세를 매기니까 우리가 더 하나가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 연방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뭘 없애자? 관세를 없애자. 관세를 철폐하자. 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7월 혁명 내용 기억하세요. 빈회의 결과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고 이 보수적인 루이 18세 그리고 샤를 10세가 부활을 하게 되고 이 샤를 10세가 7월 칙령으로 국민들의 자유, 기본권을 억압하는 보수적 전제 정치를 시행을 하게 되니까 이 7월 칙령에 대한 반발로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들이 마치 국민의회 때처럼 7월 혁명을 통해서 이 샤를 10세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게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루이 필리프 7월 왕정입니다. 이러한 7월 혁명의 영향, 네덜란드로부터 누가 독립하고요? 벨기에가 독립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당을 계승한 청년 이탈리아당이 마치니에 의해 만들어지고요. 영국에서는 우리도 더 큰일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해서 프랑스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주도로 상공 시민계층들에게 선거권을 주고요. 독일에서는 이 독일 연방 안에 경제적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서 관세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거는 관세를 독일 연방 안에서 관세를 철폐해서 경제적인 통일을 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는데 아직까지 7월 혁명은 완벽한 혁명이 아닙니다. 일단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 계층들이고요. 이 7월 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7월 왕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아니라 돈 많은 상공인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었죠.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죠?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848년 2월 혁명인데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7월 혁명이랑 지금 텀이 얼마나 있어요? 한 20년, 18년 정도 텀이 있죠? 왜 이런 텀이 있냐? 노동자들의 불만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왜? 노동자들의 힘이 점점점 강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노동자들이 왜 강해졌냐? 이때부터 노동자들이 농민들보다도 더 나라의 다수가 됩니다. 그동안은 농민들이 다수였잖아요. 이제 노동자들이 다수가 돼요. 왜? 프랑스는 이때부터 19세기 중엽 이 7월 혁명과 1830년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터지는 1848년 이 사이에 프랑스는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장이 늘어나게 되고 뭐도 늘어납니까? 노동자들도 늘어나게 돼요. 그럼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노동자들이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이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성장한 노동자 계층들이 선거권을 확대를 요구하게 돼서 터진 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자, 2월 혁명은 일단 이 시민들의 왕 7월 혁명 결과 등장한 이 7월 왕정 7월 혁명 결과 등장한 게 7월 왕정이잖아요. 루이 필리프 이 7월 왕정이 보수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다 이거죠. 루이 필리프도 점점점 사람이 교만해지고 독선적이게 되고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자유를 향한 투쟁을 찍어 누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노동자들의 힘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으로. 하지만 여전히 이 7월 왕정은 법을 어떻게 정했죠? 누구에게만 이 산업혁명 결과 늘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고 오직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잖아. 이걸 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7월 왕정의 이런 보수적이고 독선적인 상공인 부르주아 계층들만을 우대하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고 힘은 세지는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때 사회주의까지 퍼지게 됩니다. 19세기 때 사회주의까지. 그러면 노동자들의 이런 의식이 각성되게 돼요. 그래서 2월 혁명은 7월 혁명과는 반대입니다. 7월 혁명은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들이 주도했다면 2월 혁명은 정말 노동자, 중하층 시민, 노동자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혁명이 마치 국민의회랑 비슷한 느낌이라면 2월 혁명은 뭐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국민공회, 팡켈로트랑 자코뱅이 주도한 국민공회랑 비슷한 느낌이야. 2월 혁명은. 알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국민의회 7월 혁명 그리고 자코뱅, 팡켈로트 같은 하층민, 노동자들이 주도한 국민공회 2월 혁명 느낌이 비슷합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뭘 요구한 거야? 왜 부르주아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냐?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결국에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7월 왕정은
노동자들과 하층 시민들에 의해 붕괴되고 루이 필리프는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건 왕정이 무너진 거잖아. 7월 왕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고 임시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마치 국민의회가 만든 1791년 헌법을 대체할 1793년 자코벤 헌법을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뭐였죠? 국민의회가 만든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의 제한선거였지만 이 자코벤 국민공회가 만든 93년 헌법은 공화정의 보통선거였잖아. 똑같아요. 이번에도 2월혁명 결과 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임시정부는 이제 이 나라에 왕은 없다. 공화제로 간다. 그리고 누구든지 투표권을 주겠다. 돈 없는 무산계층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를 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93년 헌법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죠. 프랑스 혁명 당시 1793년 헌법이랑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거. 참고로 앞에 있었던 요 법은 잠깐만요. 네, 요거는 뭐랑 비슷해요? 1791년 헌법이랑 느낌이 비슷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공화제랑 보통선거를 법으로 딱땅땅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1793년 헌법이랑 다른 점은 국민공회 자코벤이 만든 이 1793년 헌법은 실제로 실행은 안 됐잖아. 법을 만들긴 했지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루이 16세의 목을 자른 여파로 1차 대프랑스 동맹이 한창 싸우는 과정이라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2월혁명 결과 7월 항정이 무너지게 되고 만들어진 이 법은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요건 실행이 돼요. 이게 또 1793년 헌법이랑 다른 점이야. 이건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돈 없는 무산 시민들이 보통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제2공화정이야. 제1공화정에 이은 제2공화정. 그래서 7월혁명은 7월 왕정, 입헌군주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하는 7월 왕정의 수립을 가져왔다면 2월혁명은 그 7월 왕정을 무너뜨리고 보통선거에 의한 제2공화국의 형성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결말이 시궁창이야. 정말 참 감동적인 빌드업이잖아. 근데 이 제2공화정 결국 보통선거를 통해서 공화제를 통해 선발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이 나폴레옹이에요. 루이 나폴레옹.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이야. 세인헬렌에서 돌아왔나요? 그게 아니라 그 나폴레옹은 죽었는데 그 나폴레옹의 조카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게 약간 민주주의의 맹점이야. 민주주의, 다수결. 여러분,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올바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경계했잖아. 다수의 의견이 어리석게 가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중후 정치를 경계했잖아요. 그거예요. 당시 이 노동자들은 저 사람 나폴레옹 조카래. 그러면 옛날에 나폴레옹이 우리 프랑스를 유럽의 패자로서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었잖아. 그럼 저 사람은 나폴레옹의 조카니까 자기 삼촌처럼 우리 프랑스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후광을 힘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약간 우리 역사로 치면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이 전두환 정권의 그런 독재를 무너뜨리고 나서 나온 게 노태우 정부였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결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월혁명은 또다시 유럽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는 메테르니가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메테르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오스트리아의 제상으로서 빈회의 개최를 주도해서 뭘 만든 사람이죠? 나폴레옹 전후의 국제질서인 정통성의 원칙에 기반한 보수적, 복고적, 정통주의, 복고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빈체제를 만든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즉, 빈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2월혁명의 중요한 점이야. 결국 이 빈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3월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혁명, 프랑스에서 2월혁명이 터지고 한 달 뒤에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혁명이 터지면서 이 빈체제를 이끌던 메테르니가 권력을 잃고 빈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독일에서는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립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이제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한다. 정치적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 전에 관세 동맹이 경제적인 통일을 추구했던 거였다면 이제는 자유주의의 이념에 기반해서 우리 독일을 정치적으로 한번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나온 게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인데 여기선 이제
그럼 how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일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만들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가 대독일주의고요. 하나가 소독일주의입니다.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시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였어요. 프로이센은 철저하게 오늘날 독일의 중심이 되는 게르만족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는 걸 대독일주의라 그래. 게르만족 이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로 우리가 아우르는 대제국이 돼야 한다 했던 거고 소독일주의는 그랬다가 옛날 신성도 가지고 꼴난다. 독일 우리 내부의 사정이나 집중하자.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을 쳐내고 우리 순수한 게르만족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프로이센이 중심이 된 소독일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또 한 번 통일운동이 전개됩니다. 아까 이 7월혁명 이후에 까르보나리당을 계승한 청년 이탈리아당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 청년 이탈리아당의 이런 통일운동도 실패하거든. 이것도 실패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통일운동 공화주의의 이념에 입각해서 마치니가 한 번 더 통일운동을 주도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월혁명의 결과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가 독립했다. 요거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 청년 이탈리아당은 결국 통일에 실패하게 되고 영국 1차 선거법 개정은 제대로 시행됩니다. 독일의 관세 동맹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3월혁명 성공해서 메테르니가 물러나고 빈체제 붕괴되고 하지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실패하게 되고 이탈리아의 마치니가 중심이 된 공화주의 통일운동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청년 이탈리아당이 한 건가요? 아닙니다. 청년 이탈리아당은 그 이후에 결국 해체되고 이거는 또 다른 그런 독립운동인데 통일운동인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월혁명, 2월혁명 공부를 했고요. 7월혁명과 2월혁명 여러분들 국민의회, 국민공회 상층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됐냐 약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7월혁명, 2월혁명 중요하고요. 이 7월혁명을 배경으로 나온 소설이 그 유명한 장발장이 주인공인 레미제라블이 이 7월혁명을 배경으로 나온 거야. 여기 오해하던데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 7월혁명 요걸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월혁명을 또 배경으로 한 유명한 작품 있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게 딱 보시면 어때요? 뭔가 좀 거룩한 느낌이 들죠. 그죠? 여기 보시면 돈 많은 부르주아들 보이잖아. 이게 이제 7월혁명을 상징하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고요. 2월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은 요거예요. 보면 딱 봐도 그냥 노동자들의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화르를 보시면 반동적 과도 정부인 7월 왕정은 그러니까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우리 파리 민중들의 영웅적 행위로 물러났다. 임시정부는 공화정을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2월혁명도 뭔가 찝찝한 결말을 맞이했죠. 공화제의 보통선거인데 대통령이 된 건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야. 그리고 이 루이 나폴레옹은 자기 삼촌을 똑같이 따라요. 자기 삼촌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죠?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제 통영정부의 주인이 됐다가 나중에는 국민투표로 황제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루이 나폴레옹도 자기 삼촌처럼 일단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권력을 장악합니다. 마치 삼촌이 브리메르 쿠데타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정부를 만들었듯이 루이 나폴레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붙여요. 나 반란 일으켰다. 그리고 나 황제 되고 싶다. 나 황제 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국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붙이고 여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삼촌은 똑같죠? 쿠데타로 권력 잡고서 투표로 황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3세로 황제가 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제2제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1제정은 나폴레옹 1세 이 제2제정은 그 조카인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1공화정, 국민공회의 제1공화정, 그리고 2월혁명의 제2공화정, 그리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제1제정, 그리고 그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 구분하세요. 이
그 전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 루이 나폴레옹 제2제정 당시에 황제가 된 루이 나폴레옹을 나폴레옹 3세라고 합니다. 그 삼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1세고요. 지금은 나폴레옹 3세예요. 그래서 제2제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알아. 야, 얘들아.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막장적 행보가 가능했죠? 어떻게 루이 나폴레옹은 대통령이 된 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황제가 되어서 제2제정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민중들이 이 사람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야. 너도 삼촌처럼 우리 프랑스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루이 나폴레옹은 삼촌처럼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이 사람이 어떤 좀 웃픈 에피소드도 있냐면은 이 사람은 항상 행진을 할 때나 시민들 앞에 설 때 그 모자를 쓰고 나오잖아. 근데 그 모자 속에다가 말린 생고기를 항상 넣어놨다 그래요. 그럼 어때? 이 고기 냄새를 맡고 독수리가 막 하늘에서 맴돌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봐라. 황제의 상징인 독수리가 내가 나오니까 이렇게 오지 않냐? 내가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수리마저도 나를 알아보고 맴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가 그 생고기 올려놓고 썩은 생고기 올려놓고서 모자 쓴 다음에 막 독수리 불러들이고 요런 쇼까지 했다는 거야. 그리고 삼촌처럼 프랑스 국민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대외 팽창 정책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 기억나시나요? 이 러시아가 어디로 진출을 원했죠? 흑해로의 진출을 시도를 하면서 어디랑 전쟁을 벌입니까? 오스만 제국이랑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준 게 누굽니까? 네,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이후에 배울 이탈리아 통일을 주역이 되는 사르데냐예요. 이때 이제 크림 전쟁 당시에 러시아를 맞서는 오스만을 도와준 프랑스가 나폴레옹 3세야. 여기서는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아편 전쟁 기억나세요? 그 에로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청나라랑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고 이때 선교사가 피살됐다는 명목으로 프랑스도 꺼들잖아. 이 2차 아편 전쟁 일으킨 것도 나폴레옹 3세예요. 그래서 이겼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탈리아 통일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데냐 왕국을 도와서 이탈리아 통일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 사부와 니스라고 하는 땅을 할양받아요. 사부와 다른 말로는 시부와 니스를 할양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요, 선생님? 네, 물론 나름 좋은 것도 있죠. 성공도 했지만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멕시코 지방에 친프랑스 정부를 수립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이거는 뭐랑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미국이 발표했던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멀로 선언이랑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는 미국이랑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 병인양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병인박해 때문에 쳐들어왔던 거? 그 병인양요도 나폴레옹 3세야, 얘들아. 여기서 조선을 무너뜨리는데 실패했죠. 이건 패배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패배했죠. 이때 이제 외교장악 도서들이 약탈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외교장악 도서를 약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로도 진출합니다. 다만 나중에 제국주의 파트 가서 배우겠지만 인도차이나 반도로 진출한 건 나폴레옹 3세지만 인도차이나 연방이 만들어진 건 그 이후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고 나름 뭐 실패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나름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근데 이렇게 나름 그래도 삼촌의 후광에 힘입어 어찌어찌 프랑스의 대외 팽창 정책을 이끌어가던 이 나폴레옹 3세는 완전 큰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프로이센과 당시 독일 통일을 주도하던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프로이센을 이끌던 게 그 유명한 철혈의 대상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으로 힘을 길렀던 이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과 전쟁을 해서 여기서 완전 프랑스가 개박살이 나요. 그리고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한 거야. 이 새끼 뭐야? 삼촌 나폴레옹처럼 전쟁 잘할 줄 알았더니 뭐? 프로이센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 야,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결국 나폴레옹 3세는 결국 쫓겨나게 되고 제2제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3공화국, 국민공회의 1공화국과 이월혁명의 2공화국이어서 제3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2제정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루이 나폴레옹은 대표적으로 이 크림 전쟁 요거랑 특히 프로이센과 싸웠던 요건 특히 알아두세요. 나머지 알아두셔야 되지만 나폴레옹 3세도 은근히
삼촌 나폴레옹과 비교해서 인물 위주로 많이 나오고, 얘가 이것저것 벌린 일이 많아가지고 각국사 문제 말고 국가 통합하는 문제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 얘가 이것저것 많이 해서 그 이탈리아의 통일, 독일의 통일, 오스만 제국, 러시아 다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숨겨진 강자야. 알겠죠?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 알아두시고, 그 나폴레옹 쫓겨났죠. 누구한테 져서? 프로이센에게 져서. 근데 프랑스인의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이 쫓겨나고 새롭게 들어온 프로이센에게 항복한 제3공화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누가? 파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프로이센에게 항복한 루이 나폴레옹은 쫓겨났습니다. 나폴레옹 3대가 쫓겨나고 제2제정이 무너지고 새롭게 들어온 제3공화국은 프로이센에 정식으로 항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프로이센에 항복한 이 제3공화국을 인정하지 못했던 파리 시민들이 노동자들과 봉기를 해서 자치정부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파리 코민이에요. 알아두세요. 파리 코민. 그리고 이 제3공화국은 자기네가 항복했던 그 독일, 이젠 프로이센이 아닙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고 곧바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독일 제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의 3공화국 정부군이 파리 코민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3공화국의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3공화국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태생부터가 프로이센에게 패배하고 시작했던 게 제3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3공화국 안에서도 왜 우리가 프로이센에게 졌냐, 왜 우리가 독일에게 졌냐, 이걸 가지고 권력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오만했고 교만했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나갔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남 탓을 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떠올라요. 프랑스 안에서.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야. 우리 프랑스가 진 이유는 프랑스 안에 있는 유대인 첩자들이 이 프로이센에게 우리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운 거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드레피스라는 사람이에요. 드레피스. 이 드레피스는 이제 유대인 집안이긴 했는데, 이 유대인이 이제 프랑스 집안이랑 결혼하게 되면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거의 프랑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유대인의 피가 섞인 프랑스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장교였어요. 유대인의 피가 섞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한 거야. 유대인의 피가 섞인 우리 프랑스 육군 장교 드레피스가 본국의 기밀을 독일에게 팔아넘겨서 프랑스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드레피스가 정말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드레피스의 억울함을 온 나라가 집단적 광기, 마녀 사냥으로 막 드레피스 유대인 죽일 놈들 할 때 이를 변호했던 게 에밀 졸라라는 사람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피스는 억울하다. 그가 지금 아무런 증거 없이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했고, 나는 이러한 이런 차별을 두고 볼 수 없다 라고 했던 게 이 에밀 졸라가 썼던 나는 고발한다 라는 책이야. 이게 다 3공화국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루이 나폴레옹까지 해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까지 여러분이 공부했고, 7월 혁명, 2월 혁명 비교하시고 루이 나폴레옹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이 루이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파리 코민과 제3공화국으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혼란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